재판장님, 아버지를 풀어주시면 제가 판사님을 걷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이야, 나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미신으로 법정을 흐리면 안 된다. 15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판결만 내려왔던 판사 앞에 작은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믿는 7살 연초는 모든 사람이 웃음거리로 여기는 말을 당당히 외쳤어요. 하지만 10분 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연초의 말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아이의 용기가 만들어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연초예요. 7살이고요. 지금 백혈병이라는 병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아빠가 있거든요. 아빠는 저 하나만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빠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구하기 위해 법정에 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특별한 힘을 믿고 말이에요. 오늘은 그때 일어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봄비가 예고된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지방법원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복도 곳곳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그 사건 판결 나온다며? 판사님이 워낙 냉정하시다던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불쌍한 건 아니지. 대리석 바닥에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벽에 붙은 오래된 목재 장식들이 이곳의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고 자세를 고쳐 앉게 만드는 분위기였어요. 법정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판사 노규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눈빛은 한겨울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무릎 위에서 호피무늬 담요에 덮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15년 전 규원은 아내와 7살 쌍둥이 딸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행복한 가족여행이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산길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아내와 두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규원은 살아남았지만 허리 아래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결심했어요. 이제 감정에 흔들리지 않겠다. 오직 법과 증거만 따르겠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돌같은 판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슬픈 사연이 나와도, 어떤 간절한 호소가 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증거와 법조문만이 그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피고인은 백두환이었어요. 52세의 그는 손등에 굳은 살이 굵고 깊게 패인 남자였습니다. 젊어서부터 몸으로 일해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두환은 농사도 지었고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고 어업에도 뛰어들었어요.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는 일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그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아내는 처자일을 낳고 산후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어린 딸 하나뿐이었어요. 백연초. 하지만 그 소중한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병원비는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두아는 밤에도 일하곤 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그랬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검사 서문 기현이 일어섰어요. 그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증거가 너무도 확실해요. 기현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첫째,
약국 CCTV에 피고인과 비슷한 체형의 남성이 찍혔습니다. 둘째, 3명의 목격자가 피고인을 봤다고 증언했어요. 셋째,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가 범행 시각인 저녁 8시경 약국 근처에 있었습니다. 기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3가지 증거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약국에 침입해 현금을 강취했다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그렇구나. 가난하다고 다서는 아니지. 판사님이 냉정하시다던데 오늘도 그러겠지. 피고인석에서 두한이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시각에 저는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문받은 농기구를 고치고 있었어요. 두한의 눈에는 절망과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야근을 했습니다. 제 딸 약값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칼을 들고 약국에 간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증명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증명사진도 CCTV도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동료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연락처를 받지 못했어요. 두한의 변명은 힘이 없어 보였어요. 판사 규원이 작은 망치를 톡 한 번 두드렸습니다. 짧고 단호한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그때였어요. 방청석 맨 끝에 앉아있던 작은 소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연초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짧고 성기게 나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주 깊고 맑았습니다. 연초가 작은 손을 들었어요. 재판장님,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소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제가 말할 게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인, 서기관, 방청객들까지 모두가 그 작은 손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딸인가 봐. 아이를 왜 법정에 데려와? 저런 어린애가 뭘 알겠어. 규원은 소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 작은 물결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쌍둥이 딸들도 연초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들도 이렇게 맑은 눈을 하고 있었죠. 규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라면 바로 제지했을 텐데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초는 떨림을 억누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작은 몸이지만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빠는 그날 밤 9시 30분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연초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이모 집에 있었고 항상 9시 30분에 약을 먹어야 해서 아빠가 그 시간에 꼭 전화해줘요. 그 통화 녹음이 제 폰에 있어요. 사람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어요. 아이가 뭘 안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연초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화 중에 대장간 풀무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대장간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검사 기현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미성년자의 발언을 이렇게 절차 중에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더구나 피고인의 딸입니다. 감정적 진술로 증거 능력이 매우 약해요. 규원은 서기관 문가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람이 연초의 낡은 휴대폰을 받아 통화 기록과 녹음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규원은 천천히 말했어요. 아이에게 1분을 주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놀랐고 어떤 이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법정의 목적은 진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하는 동안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연초는 판사석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한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아버지를 풀어주시면 제가 판사님을 걷게 해드릴 수 있어요. 법정이 잠깐 침묵에 빠졌다가 금세 웃음으로 터졌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이 통하나? 저 아이 좀 말려라. 미신이잖아. 규원은 차갑게 말했어요. 아이야, 나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15년 전 사고로 척수 손상이 생겼어. 최고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미신으로 법정을 흐리면 안 된다. 연초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어요. 눈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하셨어요. 연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힘으로 제 병도 조금씩 이겨내는 중이에요. 재판장님의 다리에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길이 막혀 있을 뿐이에요. 저는 매듭을 풀듯이 그 길을 열 수 있어요. 검사는 인내심이 바닥난 표정이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원은 이상하게도 그 말을 바로 끊지 않았어요.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멈칫했을까요? 그때 아침에 서류를 보다가 떠오른 의문이 머리를 스쳤어요. 동일 수법 약국 강도 3건 중 이거는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왜 유독 두 암만 잡혔을까? 규원은 짧게 말했어요. 30초. 그 이상은 안 된다. 여기까지 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연초는 조심스럽게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재판장님, 무릎 위에 손을 올려도 될까요? 규원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연초의 작은 손이 판사의 무릎에 닿았어요. 손바닥은 따뜻했고 손끝은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풀어지세요. 흐르세요. 길을 여세요.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운율이 있었어요.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키득거렸어요. 또 누군가 야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초는 집중했어요. 규원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열감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환상 통증이다. 마음이 장난을 치는 거다. 하지만 곧 저림이 왔어요. 아주 얇은 바늘 끝 같은 저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미세한 움직임. 규원은 양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감각을 느끼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표정을 더 굳혔어요. 그만. 그는 짧게 말했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연초는 조용히 손을 내렸어요.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 판사님, 괜찮으시죠?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규원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판결을 내리겠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피고 백두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초의 얼굴에서 빛이 꺼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쿵!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아버지 두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법정 경비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연초야. 두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졌지만 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규원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을 뛰쳐나간 연초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연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치유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판사님이 일어서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무언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정 안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런 어린애가 무슨 치유를 한다고. 요즘 애들은 정말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 판사님도 참 인내심이 강하시네. 하지만 규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연초의 작은 손이 무릎에 닿았을 때 분명히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감각이 아주 미세하게 돌아온 듯 했어요. 착각이야. 그냥 심리적인 반응일 뿐이다. 규원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남아있는 따뜻함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검사 기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판결이 내려졌으니 이 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구속 수용될 예정입니다. 규원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아는 법정 경비에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계속 문 쪽을 바라봤어요. 연초가 어디 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발이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 면회 시간에나 만날 수 있어요. 경비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봐왔거든요. 방청석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법은 법이지. 감정으로는 어쩔 수 없어. 저 아이도 참 안 됐지만 말이야. 하지만 규원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아직도 무릎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 가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재판장님, 오늘 판결문 작성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규원의 대답은 평소보다 늦었어요. 가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연초는 법원 밖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빗방울들이 그녀의 하늘색 한복에 떨어졌어요. 연초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빠가 늘 말했거든요. 연초야, 울음은 마지막에 흘리는 거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그때 누군가 연초 위에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남원유였어요. 아가, 비 맞으면 감기 걸려. 고맙습니다. 연초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온유는 연초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법정에서 한 일 봤단다. 온유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내 용기를 보았다. 연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아빠도 못 구했고 판사님도 못 고쳤어요. 그런가? 온유는 미소를 지었어요. 씨앗은 땅속에서 먼저 자라기 시작한다. 위에서 바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연초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그 말은 할머니가 해주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똑똑한 할머니셨구나. 온유는 연초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내가 심은 씨앗이 언제 자랄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자랄 거야. 그 시각 법정에서는 규원이 홀로 남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떠난 텅 빈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함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저림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규원은 혼란스러웠어요. 15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다리에서 감각이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는 양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돌려 판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그의 휠체어 바퀴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판사실에 도착한 규원은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 위 담요를 들춰봤어요. 15년 동안 감각을 잃었던 다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규원은 자신의 손으로 무릎을 만져봤습니다. 놀랍게도 압박감을 느꼈어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각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규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더 세게 눌러봤습니다. 역시 느껴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에서 감각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규원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연초가 한 일과 관련이 있나? 규원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가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재판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가람이 들어오자 규원은 재빨리 담요로 다리를 덮었습니다. 판결문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상에 놓아주세요. 규원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연초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가? 한편 버스 정류장에서 온유와 대화를 나누던 연초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아빠를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조급해하면 안 돼. 온유는 빗소리를 들으며 말했어요. 진짜 힘은 천천히 나타나는 법이야. 내가 오늘 한 일도 마찬가지고. 판사님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는데요. 정말 그럴까? 온유는 연초를 바라봤어요.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심은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 연초는 온유의 말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빠도 도울 수 있겠죠? 당연하지. 하지만 내 건강도 챙겨야 해. 온유는 연초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치유를 하려면 내 몸에 힘이 있어야 하거든. 그때 연초의 이모 서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연초야, 여기 있었구나. 서리는 숨을 헐떡이며 연초를 안았습니다. 법정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모, 죄송해요. 연초는 이모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리는 온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산까지 씌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좋은 아이네요. 온유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연초야, 오늘 일은 잊지 마.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고. 온유는 그렇게 말하고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연초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가는 길에 연초는 계속 법원을 돌아봤습니다. 판사님,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셨을까? 연초는 마음속으로 궁금해했어요. 분명히 손을 댔을 때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규원은 판사실에서 늦도록 일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계속 무릎의 감각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감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규원은 결국 휴대폰을 꺼내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노규원입니다.
아, 판사님. 무슨 일이세요? 척수 손상 환자가 15년 후에 감각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아, 그냥 궁금해서요. 고맙습니다. 규원은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의사의 답변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규원은 자신이 느끼는 감각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초라는 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규원은 연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연초는 이모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무죄야. 나는 알고 있어. 연초는 확신했어요. 아빠가 그날 밤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판사님도 분명히 뭔가 느꼈을 거야. 연초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치유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규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릎에서 느껴지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잃었던 감각이 돌아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확인해 보자. 규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정말 회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은 연초라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질 하루였어요. 다음 날 아침 규원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꿈에서도 연초의 작은 손이 자신의 무릎에 닿는 순간을 계속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이상한 감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규원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만져봤어요.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완전히 사라졌던 감각이 희미하게 남아 돌아와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규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보아온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죽어있던 눈에 작은 불빛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규원은 양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발가락 끝에 바닥에 차가운 느낌이 전해졌어요. 이럴 수가. 규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규원은 벽을 짚으며 자신의 체중이 다리에 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력은 약했지만 감각은 분명히 돌아와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가람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일정을. 가람의 말이 멈췄어요. 규원이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15년 동안 휠체어에서 내려온 적이 없던 판사가 두 발로 서 있었어요. 재판장님, 가람이 급히 달려와 규원을 받쳤습니다. 규원의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괜찮습니다. 규원은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람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규원은 다시 휠체어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연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가람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직은 안 됩니다. 규원이 가람의 말을 끊었어요. 방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하지만 재판장님, 부탁입니다. 규원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원은 책상에 앉아 어제의 판결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두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일한 수법의 약국 강도 사건이 3건이나 있었는데 왜 유독 두한만 잡혔을까요? 다른 이거는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연초가 말한 9시 30분 통화 녹음과 대장간 풀무소리. 그것이 정말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규원은 가람을 불렀습니다. 가람 씨, 백두한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미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CCTV 원본을 다시 분석해 보세요. 프레임 하나씩 확대해서요. 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목격자 진술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조명, 거리, 각도까지 체크해서 오인 가능성을 평가해 보고요. 가람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판사가 이미 내린 판결을 다시 검토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휴대전화 위치도 재확인해 주세요. 기지국 반경과 시간 오차를 다시 계산해 보고요. 재판장님 혹시 그리고 그 아이의 9시 30분 통화 녹음을 정밀 분석해 주세요. 메타데이터까지 포함해서요. 규원은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어요. 백색 소음 분석으로 풀무소리가 실제 대장간 소리와 일치하는지 음향 전문가 의견도 받아주세요. 가람은 숨을 삼켰어요. 이 정도면 재수사 수준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런 일은 정의는 증거만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규원이 가람의 말을 끊었어요. 사람 위에 서야 해요. 가람은 규원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차가운 판사로만 알았던 규원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야겠습니다. 연초 말씀이신가요? 네.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요. 가람은 더욱 놀랐어요. 규원이 사과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 연초는 이모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제 법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서리는 연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연초야, 어제 너무 무리했구나. 괜찮아요, 이모. 연초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서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직 괜찮아요. 좀 더 쉬면 나아질 거예요. 연초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치유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판사님에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다고 느꼈으니까요. 이모, 저 아빠 면회 갈 수 있을까요? 연초야, 내 몸 상태가. 제발이요. 아빠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연초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서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날 오후 연초와 서리는 구치소를 찾았어요. 두아는 면회실에서 연초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초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 울지 마세요. 연초는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빠가 무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판사님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연초야,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연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두아는 딸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고마워, 연초야. 아빠가 힘낼게.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연초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아빠를 꼭 구해낼 거야. 그 시각 법원에서는 규원이 혼자 연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소녀가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5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겠다. 규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연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동시에 두안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어 규원은 다시 한번 서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다리의 근력은 아직 약했지만 감각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규원은 그제서야 인정할 수 있었어요. 연초가 가져다 준 기적을 말이에요. 그날 밤 연초는 침대에 누워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연초야, 치유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판사님을 치유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너도 치유받고 있는 거야. 연초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자신도 뭔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아빠를 구하겠다는 의지도 더욱 확고해졌고요. 그날 밤 규원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연초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두안의 사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재검토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연초 역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판사님이 분명히 변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기적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작은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규원은 매일 밤 혼자 서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몇 초밖에 버티지 못했지만 이제는 5분 정도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감각도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15년 동안 잃었던 모든 것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원이 더 신경 쓰는 건 다른 것이었어요. 바로 두안의 사건이었습니다. 가람이 가져온 재검토 자료를 보며 규원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람 씨, CCTV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원본을 프레임별로 분석한 결과 화질이 너무 흐려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람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체형은 비슷하지만 얼굴은 전혀 식별할 수 없어요.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더욱 어렵고요. 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어떤가요? 3명 모두 거리가 20m 이상 떨어져 있었고 당시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가람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심리학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시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규원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휴대전화 위치는 어떻습니까? 기지국 반경이 1km예요. 두한 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대장간도 그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가람은 계속해서 보고했어요. 그리고 9시 30분 통화 녹음을 분석한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규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메타데이터가 완벽합니다.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배경소음을 분석한 결과 실제 대장간 풀무 소리와 98% 일치합니다. 규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동일수법 3건의 패턴 분석입니다. 가람이 지도를 펼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모두 미검거 상태인데 세 번째 사건만 두한 씨가 체포됐어요. 하지만 범행 수법, 시간대, 도주 방향이 모두 동일합니다. 규원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만약 두한 씨가 진범이라면 왜 처음 두 건은 검거되지 않았을까요? 가람의 질문에 규원은 답할 수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거든요.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규원이 가람의 말을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두한 씨는 무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오후 규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연초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두한의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람 씨, 연초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 주세요. 네, 재판 기록에 보호자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규원은 가람과 함께 연초가 머물고 있는 이모 집을 찾았어요. 서리는 갑자기 나타난 판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님이 왜 여기에? 연초를 만나러 왔습니다. 규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연초야, 판사님이 오셨어. 서리가 연초를 불렀어요. 연초는 침실에서 나와 규원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판사님, 안녕하세요, 연초. 규원은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인사했어요.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합니다. 연초는 깜짝 놀랐어요. 그 차가운 판사님이 자신에게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판사님.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제게 해준 일 덕분에 15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연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판사님이 일어서실 수 있게 되셨어요? 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회복되고 있어요. 규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규원은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당신 아버지 사건을 다시 검토해 봤어요. 연초는 숨을 멈췄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연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이에요? 네. 이미 재심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규원은 연초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말한 9시 30분 통화 녹음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대장간 풀무 소리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서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판사님, 그럼 우리 두한이가 곧 석방될 거예요. 진짜 범인을 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억울하게 갇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연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와요. 규원은 연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연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판사님, 당신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진실을 보는 용기를 말이에요. 연초는 고개를 들어 규원을 바라봤어요. 판사님도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희망을요? 네. 정의는 늘 이긴다는 희망이요. 규원은 연초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이 작은 소녀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두한이 석방됐어요. 연초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연초야, 고생 많았어. 두한은 딸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저 말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요. 그래, 우리 연초가 옳았어. 규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두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아닙니다, 판사님. 법정이 진실을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두한의 마음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판사님께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규원은 연초를 바라봤어요. 그 작은 소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연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규원은 판사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몇 걸음 정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연초야, 정말 고마워. 규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15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소녀의 용기였어요. 문득 규원은 아내와 딸들이 생각났어요. 만약 그들이 살아있다면 연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말이에요. 규원은 책상 서랍에서 은색 만년필을 꺼냈어요. 아내가 선물했던 그 펜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연초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였습니다. 연초에게 당신이 제게 준 선물은 다리의 회복만이 아니었어요. 더 소중한 건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잃었던 희망과 사랑을 다시 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진짜 치유사예요. 몇 달 후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동일한 수법으로 4번째 강도를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두안의 무죄가 완전히 입증됐어요. 연초는 계속해서 백혈병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연초 환자의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의사가 두안에게 물었을 때 두안은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면서 자신도 치유받았나 봐요. 규원은 이제 가끔씩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사로서도 변했어요. 여전히 법과 증거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규원은 연초와 두안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연초야,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연초의 대답에 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훌륭한 치료사가 될 거야. 이미 한 명을 치료했잖아. 연초는 수줍게 웃었어요. 판사님도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네. 제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거든요. 규원은 연초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정말로 치유는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규원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어요. 악몽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습니다. 연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와 함께 있는 꿈, 할머니가 미소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진짜 기적은 서로를 만난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작은 소녀의 용기와 굳은 판사의 변화. 그것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시작이었습니다. 연초는 계속해서 자신의 치유 능력을 키워갔고 규원은 더욱 따뜻한 정의를 실현해 나갔어요. 둘 다 서로에게서 받은 선물을 세상에 나누어주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의 의미였어요. 받은 것을 나누고 나눈 것이 다시 돌아오는 아름다운 순환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소녀 연초의 용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15년 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던 판사 규원은 연초를 통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때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며 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연초가 판사님을 치유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